암시가 되는 거죠. 사실상 거의 종전이랑 마찬가지예요. 푸틴이 젤렌스키 회동을 무조건 반대했어요. 만날 수는 있는데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초월할 만한 조치가 있어야 돼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느긋하게 전투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굉장히 떠돌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러시아 언론에서는 카드라로 들고 있어요. 진재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모시고 여러분들이 또 관심 많아 하시는 이 지정학적인 또 전쟁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러우 전쟁 얘기 좀 해보겠는데 최근에 이 알래스카에서 이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이 또 열렸었고 지금 방송하는 이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속보하면서 뭐 휴전이라든지 이 종전 관련해서 뭐 조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 미국과 러시아의 그 정상회담 어떻게 보셨는지 여기에서 내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예. 우선 이제 설명을 조금 예를 돕겠어 약간 설명을 추가하면은 휴전과 종전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뭐 휴전, 종전 잘 알지만 종전은 이제 평화협정을 통해서 끝나는 것이고요. 휴전은 잠시 멈추는 겁니다. 우리는 뭐 70몇 년간 멈췄지만 휴전 상태고요. 그렇죠. 아직 네. 평화협정을 맺지 않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북한도 우리를 통일하려 했었고 우리도 통일하려 했기 때문에 분단된 상태라도 나중에 통일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휴전이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EU하고 트럼프, 나토 이거 지속적으로 30일 휴전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푸틴은 계속 거부를 했죠.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30일 휴전을 하면은 지금 전쟁에서 불리한 우크라이나가 그 사이에 인원 장비 물자를 보충한다. 나토가 갖다 줄 거다. 사격 중지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격도 못하고 하니까 30일 동안 충분히 다 무장을 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권투를 하다가 거의 KO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다시 한 30분 쉬었다가 하자. 이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해준다는 그런 당연한 논리였고요. 그러니까 전황이 이제 유리한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절대로 나중에 보강된 우크라이나군과 다시 싸워야 되니까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신뢰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민스크 1, 민스크 2 협정도 맺고 2022년 4월 달에 이스탄불에서 이스탄불 커뮤니케라는 것도 만들었는데 나중에 보리스 존슨이어서 방해하고 다시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하고 뭘 하거나 서방과 뭘 하면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도 3일 휴전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루 이전하기도 하고 근데 그 사이에 사격을 우크라이나가 계속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것은 누가 뭐 러시아가 안 하겠다는데 이게 요구만 하는 거지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흘러오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휴전을 하고 나면 그걸 감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중립국위원회라든지 그게 2,000km가 넘기 때문에 전선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난항이 있고 해가지고 그런 것보다 완전히 종전을 하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종전을 해도 좋으니까 종전을 하자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종전을 안 하는 거예요. 종전을 안 하고 휴전만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는 전쟁을 계속 하겠는데 좀 쉬었다 하자는 거고 러시아는 전쟁을 끝내겠다. 이 주장이 계속된 거예요. 이게 계속된 거고. 그런데 이제 푸틴이 알래스카에 왜 정상회담을 수락했느냐. 그동안에 하나도 안 했는데 그때 이제 그 푸틴의 보좌관인 우샤코프가 뭐라 했는가 하니까 미국이 우리가 수락할 만한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휴전이 아닌 종전이라고 암시가 되는 거죠. 휴전하기 위해서 간 건 아니거든요. 종전에 가까운 걸 한다고 생각하고 간 거고 그리고 나중에 나온 이야기가 미국이 이제 무기 지원이나 우크라이나 지원을 안 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나 봐요. 그러면 이게 사실상 거의 종전이랑 마찬가지예요. 왜냐니까 나중에 유럽이 맡아야 되는데 유럽이 맡는 거하고 미국이 있는 거 완전히 다르거든요. 맞아요. 지금 미국이 훨씬 더 많이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네네. 뭐 거의 정보나 뭐 온갖 거 다 지원하고 있죠. 외교까지 다 지원하고 있죠.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 유럽 각국 정상들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화상회의에서 이번 회담이 아닌 후속 평화 협상에서는 우크라이나를 끼워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트럼프도 그 가능성을 열어뒀었죠. 그리고 이 최근에 보도된 거 보면은 이제 젤런스키가 이 협상을 하기 위해서 워싱턴에 왔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고 향후 후속 협상이 이 3자 형태로 진행될 수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푸틴이 젤렌스키 회동을 무조건 반대했어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푸틴이 바뀌어야 되겠죠. 네. 이때까지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젤렌스키가 만날 수 있는데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그래서 젤렌스키가
여러 차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미국, 러시아하고 따로 이제 세 차례 만났는데 대부분 만나가 30분 하다가 끝났어요. 그냥 서로 주고받고 서로 간에 뭐 전혀 물러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끝나버리고 뭐 그냥 포로나 교환하고 시체나 교환하고 그런 것만 했거든요. 그런데 젤렌스키 요구는 뭔가 하니까 1991년 영토를 완전히 복원해야 된다. 크림이건 지금 하고 이런 거 다 복원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한테 전쟁 배상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전국이에요. 승전국 입장에서 제안하는 거네요. 예, 진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젤렌스키가 지금 임기를 넘긴 대통령이거든요. 임기를 넘긴 대통령은 어떤 문제가 있는 거 하니까 이 사람이 무자격한데 나중에 서명을 해놓으면 후임이 와가지고 앞에 그 사람 무자격한 거니까 협상했던 게 무효가 될 수도 있네요. 무효가 네. 되는 거죠. 다시 해야 될 수도 예. 있고. 그래서 뭐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서명은 못한다. 아. 그런데 이게 또 어떻게 되는 거니까 젤렌스키가 작년 5월 달에 임기를 넘겼는데 국회에서 지금 전쟁 중이니까 비상계엄을 통해서 그냥 임기를 연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로 통과했죠. 그렇죠. 법적으로 문제가 없네요. 네. 아니 그런데 우크라이나 헌법에는 그걸 못하게 돼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헌법을 법률로 뒤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엉망이니까 푸틴은 자기가 법률가니까 딱 보면 알잖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이게 그냥 그 동네 깡패들 하듯이 나라를 운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쟁이라도 선거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뭐 러시아가 선거하는데 폭파하는 것도 아니고 선거를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선거하면 떨어지니까 선거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젤렌스키는 자기 정권하고 모든 게 달려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양보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어차피 나라가 어떻게든 자기가 죽을 판이니까 그래서 이제 안 하는 그런 거라 보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젤렌스키가 푸틴을 만나고자 하는 이유도 거기서 뭘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의 그 정당성이나 자기가 푸틴보다 더 저거 하다는 것을 이제 소위 말해서 카메라 앞에 나타내기 위한 글로 정도밖에 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져오는 안이 없으니까 안 자체가 들을만 하면은 알래스카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하니까 이제 그래서 푸틴과 뭐 트럼프와 젤렌스키 회동이 이루어지려면은 그냥 부탁으로는 안 되고 초월할 만한 조치가 있어야 돼요. 대표적으로 서명을 하는 그런 회동이 되면은 네, 젤렌스키가 온다면 그건 젤렌스키는 아무 도장이 소용이 없으니까 미국이 보증해주면은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신용이 없어도 누가 보증을 써주면 대출을 받듯이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전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국민의 대표자도 아니에요. 사실 자기네들끼리 하고 있는데 계엄이고 하니까 누가 안 따지니까 있는 거지. 그런 상황이 있고 토의의 대상도 안 되고 그러니까 평화안을 안 내놓고 계속 91년도 하고 배상금 내라 그러니까 그렇고 푸틴을 전쟁 범죄자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체적으로는 토론 대표자나 대표자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국의 보증이 필요한 상태고 지금은 젤렌스키는 무가치한 상태로 보는 거예요. 거기 보는 의견에 대해서 트럼프가 아니라고 그러면 끼울 수 있잖아요. 트럼프가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2월 달에도 트럼프가 젤렌스키는 독재자라 그랬어요. 독재자라는 뜻은 민주적인 정부에서 민주적인 선거로 당선된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임기를 넘기고 자기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제 민주주의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독재 국가인 러시아가 치다 이 내러티브가 다 거짓말인 거죠. 젤렌스키가 독재자니까. 그리고 자격도 없는 사람 대통령 하면서 다니면서 연극만 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워싱턴에 젤런스키가 온 거는 뭐 소위 말하는 그냥 액션일 가능성이 있다. 전혀 뭐 우크라이나한테 유리하게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 없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지금은 이제 어쨌든 푸틴하고 트럼프 간의 어떤 잠재적인 상태의 계약 조건을 이야기한 상태니까 이걸 이제 어차피 트럼프는 나는 손 떼겠다. 이 외경이니까 영토를 내준다거나 세부 조건으로 가면 우크라이나가 끼어들어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들어주고 이야기를 해주고 이제 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EU나 젤렌스키는 와가지고 미국을 설득해서 계속 전쟁을 하자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노 하면은 이제 그러면은 EU하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거나 아니면은 협상으로 종전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현지 시간으로 오늘이죠.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쯤 될 건데 워싱턴에 가서 뭔가 이루어지면은 지금 둘 중에 하나 전쟁을 계속할 것인지 협상을 할 것인지의 결판이 분명히 나겠죠. 제가 볼 때는 그냥 전쟁을 아직까지는 계속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누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EU하고 우크라이나가 중간안을 평화안을 안 가지고 있어요. 이게 왜 트럼프가 왜 이렇게 오래 끌었는가 하니까 24시간 만에 끝내겠다가 왜 이렇게 끌었는가 하니까 평화안 대안을 안 가지고 오니까 그냥 무조건 우리가 승전국의 입장에서 조건을만 제시를 하니까. 그렇죠. 상대를 네. 일어났던 게 다 나쁜 거고 범죄 행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의 정치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 거죠. 현실에 대해서 그럼 자기는 잘못한 거 없느냐 이렇게 따지면 뭐 시비가 되겠지만 그건 자기가 접수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가 외교력이 전혀 없는 거죠. 근데 사실 뭐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승전국이 있고 패전국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죠. 어떻게 본다면은 그 패전국에 가까운 우크라이나나 뭐 나토나 그쪽 입장에서 우린 양보해 줄 수 없다. 우린 저도 양보해 줄 수 없다. 우리 그냥 이게 만들어줘. 약간 그렇게 떼쓰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네요. 그럼 지금은. 그렇죠. 그 배경에는 이 전쟁의 주인이 젤렌스키가 아닌 거예요. 주인은 유럽에 있는 마스터들이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자기가 돈도 없고 뭐 인력도 없고 없잖아요.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이 죽었고 도망갔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전쟁을 계속한다. 국민을 생각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한 사람 죽어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국민을 위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보시면 그래서 이때까지 젤렌스키를 응원했든지 이런 분들은 이 사람 정체를 잘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뭐 젤렌스키가 훌륭한 민주투사고 이게 아니고 그냥 마약 환자예요. 그냥 연극이나 하는. 그러니까 아주 볼품없는 사람이고 자기 국민들을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 희생시키면서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아무것도 얻은 거 없잖아요. 나라 사람 다 떠나고 망하고 땅 뺏기고 그러면서 얻은 게 뭐 있어. 자기가 부정부패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을사오적 이런 것보다 훨씬 나쁜 거죠. 얘는. 그리고 휴전에 대한 협상 논의가 지속되는 와중에서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공습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정유시설에 드론 공습을 가하는가 하면은 러시아 역시 최근 우크라이나 키이우로 공습해서 민간인 수십 명의 사상자를 또 냈습니다. 현재 이 러우 전쟁의 전황은 어떤가요? 예, 우크라이나가 그 전쟁을 하는 것은 드론으로 거의 어째 보면 더티워라 그럴까요? 뭐 이렇게 뭐 지금 전쟁하니까 뭐 표적으로 상대를 때릴 수는 있는데 약간 전방에서 정식으로 싸워가지고는 계속 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게임이 안 되니까요. 예, 그렇죠? 다른 걸 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제 쭉 보시면은.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군 인원 손실은 어제 날짜로 131만 9천 명, 내일 되면 132만 명이 될 겁니다. 근데 이 그래프를 잘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은 미세하게 끝에 지금 최근에 좀 올라가고 있어요. 한 10% 정도 최근에 증가했어요. 물론 썸머 오펜시브로 해서 여름 공세를 좀 한 것도 있지만은 지금 전선의 그 도네츠크에서 상당히 돌파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손실이 좀 증가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의 인원 부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세까지 징병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우크라이나 가면 군대 가야 되는 거예요. 70세가 안 됐거든요. 최근에 60세 이상, 그 전까지 60세까지 군대 끌고 가다가 60세 이상 됐어요. 벌써 1년 전에 우크라이나 병사들의 평균 연령이 47세였어요. 그러니까 뭐 그 20세짜리하고 47세하고 전쟁을 하니까 전쟁이 되겠습니까? 어쨌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전에도 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2차 대전 때 독일의 인원 누계를 보시면 갑자기 끝에 가면 확 늘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군의 인원 손실 누계도 이게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 빨간 표시에는 요만큼 지금 대략 간격이 있는데 제가 이걸 재보니까 한 11월 달 되면 여기 차겠더라고요. 그래서 11월 되면은 병력이 없어서 항복하겠구나 이런 이제 짐작을 했어요. 뭐 대단한 과학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래프를 비교해서. 그래서 뭐 계속 수혜를 하면 2026년, 27년도 전쟁이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손실이 일어나면 불가능하다고. 이 손실보다 훨씬 많다고 사람들이 추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쟁할 수 없는 상태, 억지로 전쟁을 하고 있는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고 이제 러우 전중에 지금 전반적으로 다 뚫리고 있는데 특히 도네츠크가 지금
그 관심사입니다. 굉장히 많이 뚫리고 있는데 요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그래프가 이제 포크롭스크 그리고 콘스탄티노카 크라마토스크, 슬로비안스크를 요게 제가 동그라미로 그려놨습니다. 포크롭스크가 파란색이고 콘스탄티노프카가 보라색이고 그 다음에 크라마토스크가 초록색, 그 다음에 슬로비안스크인데 이게 지금 포크롭스크와 콘스탄티노프카 사이에 러시아군이 쭉 돌파를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이 포위망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제 더 급한 게 남쪽에 있는 포크롭스크가 이제 거의 해가지고 지금 도망갈 길이 파란 화살표 있는 E50이라는 고속도로 여기에 하나 남아 있어요. 이렇게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있으면은 굉장히 철수도 지금 이 정도면 거의 철수가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철수하려는 그쪽으로 화력이 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피해가 정말 많을 거로 생각합니다. 이제 그 우크라이나에서는 병력을 여단을 한 개를 더 배치를 했는데 이게 그렇게 배치가 10,000명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실제로 포위한 러시아군은 한 10만 명쯤 되나 봐요. 그리고 이 10,000명도 어디서 데리고 왔는가 하니까 콘스탄티노프에서 데리고 온 거예요. 옆에 조금 넓은 데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뭔가 이게 자세히 보시면 보라색, 초록색, 빨간색 요 도시가 한 길로 쭉 연결돼 있습니다. 이것을 삼각점이라 그러는데 여기 하나가 돌파되면 쭈루루루 연달아 돌파될 가능성이 되게 크고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시베르스크하고 좀 붙거든요. 여기가 다 포위 직전이 됩니다. 그래서 포크롭스크가 무너지고 나면 급하게 이제 그다음 콘스탄티노프를 이제 포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게 굉장히 의외로 몇 주 안에 쫙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상당히 이제 방어선이 있기 때문에 어렵긴 한데 제 생각에는 러시아가 뭐 우크라이나 서부까지 진출하고 그러진 않을 거고요. 돈바스 정도는 이렇게 하고 말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 슬로비안스크는 알다시피 빨간 원인데 여기는 돈바스 전쟁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여기에 2014년도에 최초의 포격을 함으로써 돈바스 내전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걸 탈환하는 게 약간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기나 어떤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이제 이걸 탈환했으니까 이제 한 전쟁이 끝났구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걸 탈환하면 그만두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떠도는 요구 조건도 돈바스만 반항하면은 나머지는 여기서 전선을 해서 동결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인지 확인은 안 됩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그 포크롭스크를 옆에 조금 창세 전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 러시아군이 굉장히 포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콘스탄티노프카 그리고 그 북쪽에 쿠피안스크 이 지도를 잘 보시면 전선 모양이 되게 꼬불꼬불하죠. 어떻게 하는가 평평한 전선이 있으면 이제 침투를 해가지고 침투가 성공하면 이제 전과 확대를 해가 확장을 쭉 해가지고 우리가 핀스라 그래요. 집게 작전을 쭉 해가지고 이렇게 쌉니다. 그러면 삼면이 이렇게 쌓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가마솥이라 그래요. 네. 사면을 싸지는 않아요. 사면을 싸면은 안에 사람이 굶어 죽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극단적으로 제한을 하니까 이제 러시아군한테도 피해가 되니까 갈 길을 열어주고 이제 공격을 하면은 이제 물러나는 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모양이 동글동글한 게 되게 많으면은 지금 포위 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걸로 볼 수 있죠. 선이 이렇게 밋밋한 거하고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군데군데 계속 이렇게 요 가마솥 부분적으로 가마솥이 되게 많죠. 이거는 곧 여기가 함락되고 우크라이나를 탈출하거나 포로로 잡히거나 이럴 걸로 보시면 됩니다. 전선을 그렇게 보시면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수미 지역은 쿠르스크를 침공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완충지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내려왔어요. 내려오고 있는 요 부분도 도심에서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정도고 오른쪽에 카르키프 지역에서도 카르키프 지역은 여기 그 파라논이 카르키프라는 도시입니다. 카르키프가 이제 우크라이나의 제2도시거든요. 이제 여기서도 공격을 하고 있고요. 화살표 방향으로 러시아군이 점령을 해가지고 완충지대를 형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돼 있고 밑에 이제 그 밑에 카르키프도 볼찬스크도 오랫동안 방선 홀드하고 있다가 조금씩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고 한 20km 정도, 15km, 20km 정도 되면 화력 통제를 할 수 있거든요. 드론이나
야포로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 도시에 있는 것들은 굉장히 취약해지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루안스크 전선인데 동그라미의 크기가 큰 데가 전쟁이 좀 그 전투가 활발한 지역이고 그렇지 않는 데는 조금 이제 좀 그 정적인 지역으로 표시하고 있고요. 그 밑에 이제 도네츠크 남부 지역 지금까지 있는 거와 달리 드네프로주를 최근에 돌파를 했거든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 드네프로주를 돌파해가지고 좀 새로운 주로 이제 들어간 상태도 있고요. 루안스크 도네츠크 전반적으로 모든 전선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전투가 일어나고 있다. 대부분 지금 우크라이나가 몰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크기만큼 이제 전쟁이 좀 크게 일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아까 삼각 도시를 끌고 나면 여기 시베르스크를 만나는데 그걸 제가 하나 그렸고 그 외에 자포로지아 헤르손은 그냥 뭐 거의 그 소강 상태입니다. 처음에 조금 많이 최근에 한번 움직였다가 그게 이제 조공이라 해가지고 주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방어선을 좀 땡긴 그런 정도지 뭐 크게 그렇지는 않고 여기 헤르손은 이제 이 강을 두고 조금 교전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런 상태고 도네츠 남부는 아까처럼 이제 포크로프스크를 막다 보니까 남쪽으로 풍선 효과로 이제 러시아가 좀 많이 밀고 나간 게 좀 있고요.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내부에서는 요거는 일주일 전 이야기인데요. 아 이게 휴전이 빨리 되면 좋겠다. 지금 협력당이 직전이다. 이런 편지가 나올 정도로 내부의 붕괴 우려가 있고 이게 이제 2주일 전이군요. 7월 33주일인데 요것도 조금 시간 지난 건데 러시아에 들어온 미사일 공격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러시아군은 전선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때린 게 아니고 이제 후방에 있는 전력이 될 만한 것들을 때리고 있습니다. 특히 나토에서 장비가 오거나 하면 거기를 때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요 오른쪽에 보시면 때린 지도가 있는데 매일매일 조금씩 다른데 대략 이런 모습으로 때린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급기지나 직결지나 훈련 장소나 비행장이나 무기 생산 공장이나 그리고 모병센터나 이런 데를 때리기 때문에 전투력을 생성해가지고 전방에 투입해야 되는데 그게 못 오게 막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느긋하게 전투를 하고 있는 거죠. 전방에 있는 걸 때린 거 후방에 때리고 있으니까 급한 거 없다는 거죠. 나중에 올 거를 미리 때려 놓는다는 그런 개념으로 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쟁 피로감이 확산되어 있으면 왼쪽에 보시면은 초록색 그래프가 계속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 지금 현재는 24%입니다. 초전에는 70%를 넘었었는데 지금 이제 협상하자, 종전을 하자, 땅을 내주고라도 하자는 게 지금 69% 정도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전쟁에 지친 상태고 지금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상태죠. 그런데도 이제 계속 이거를 끌고 나가고 있다는 그런 시죠. 그래서 지금은 의미 없는 전투만 하고 있고 이 전투하는 것보다 머리를 비상하게 굴려서 좋은 협상안을 가지고 얼마든지 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전쟁을 계속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희생을 받아낼 수 있는데 국가적 차원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차원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영국이나 이제 독일이나 이쪽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번 이걸 계기로 군수 산업을 일으켜야 되겠다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네네. 끌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만 희생되는 그런 걸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요 사항은 지금 확정은 안 되는데 지금 굉장히 떠돌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러시아 언론에서는 카드라로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먼저 이제 이런 보도가 나왔고 그거를 인용해가지고 했다 이런 정도만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푸틴이 뭐 트럼프한테 했다는 식으로 전달되고 있는데 도네츠크하고 루안스크 돈바스 영토는 다 물러나라. 우크라이나가 다 물러나고 나머지 전선은 그 자리에서 멈추겠다. 그러면 자포로지아하고 헤르손에도 러시아가 자기 영토라고 헌법에 적시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수복해야 될 자기들 입장에 수복해야 될 영토들이 있는데 그건 포기하고 돈바스만 주면은 끝내겠다. 그런 게 약간 기사로 보도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게 보도인데 아직 확인은 안 됐어요. 확인 안 된 거고. 카드라가 계속 떠들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에서도 심지어 러시아 언론에서 나오고 있어요. 카드라로. 그런데 뭐 아직까지 그걸 전혀 발표 안 했거든. 그게 중요하면 그때 발표했겠죠. 그런 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상태인데 지금 그걸 제가 표시한 거예요. 왼쪽에 보시면 조금 더 붉은 진한 데가 있죠. 여기가 아직까지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하고 있는 도네츠크주예요. 그러니까 요 영토가 도네츠크 전체 한
30% 정도 된다. 그 정도고. 근데 여기가 상당히 격전이 일어날 겁니다. 아까 이야기한 도시도 있고. 이제 그래서 뭐 이 정도 같으면 러시아가 조금 전쟁하면서 희생을 덜 치르고도 영토를 확보할 수 있으면 다른 걸 양보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럴듯해요.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확정을 할 수 없는데 어쨌든 그렇다 보시면 됩니다. 가만히 그냥 우크라이나 거부하면 어떻게 되냐 하니까 결국 시간이 지나가지만 다 뚫린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도시가 여기 한 줄로 쭉 여기는 선이 이제 도로망이 진해가지고 잘 보이죠. 쭉 이렇게 연결돼 있는데 사실은 러시아가 중요한 도로를 차단했기 때문에 보급도 이제 곧 끊기게 돼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만약에 이거를 러시아가 제안했다면은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